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도구적 단계에서는 시행착오의 경험과 모델링을 결합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감정과 행동을 마음대로 조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들은 알코올과 물질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알코올과 물질이 유발할 수 있는 기분 전환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감정을 억제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합니다. 도구적인 사용의 단계에서 주요 단원은 추구입니다. 청소년들의 1차적 동기는 또래 집단이 수용하는 행동을 위해서이고, 그 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약물의 구체적인 감정 및 행동의 효과를 추구하는 데로 나아갑니다. 도구적 사용에는 두 가지 유형, 즉 쾌락적인 사용과 보상적인 사용이 있는데, 이 둘은 다소 다른 동기를 반영합니다. 먼저 쾌락적인 약물 사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쾌락적인 약물 사용은 기분을 좋게 하거나 예컨대 성적인 행동을 억제하지 않으려는 욕망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호기심과 쾌락 추구입니다. 기분 변동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의 쾌락적인 사용이 바로 쾌락 추구 물질 사용입니다. 청소년들은 도구적인 물질 사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강화를 받습니다. 정서적인 경험이 긍정적이면 사용은 더욱 강화되고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점은 도구적인 단계에서 청소년이 취해서 기분이 좋아진 후에 느끼는 정상에 선 듯한 기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일시적인 만취를 제외하고는 주관적으로 사용에 따른 불편이나 금단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구적인 사용이란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편이 유발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도구적 단계에서 부모들과 교사들은 행동 및 성격의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은 다소 변동이 심하고 결석이 많아지며 학교에 대한 동기나 다른 활동에 대한 동기는 감소합니다. 종종 부모나 형제들 간의 갈등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가정 규칙에 대한 저항과 부모와 학교의 제한에 대한 반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상적인 약물 사용이란 스트레스와 불편한 감정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기분 변동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목표는 감정, 예를 들면 분노, 불안, 수치, 죄책감, 고독, 슬픔, 지루한 감정들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물질 남용이 전형적으로 의심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들이 늘어날 때입니다. 청소년들이 순수하게 쾌락적인 사용자 혹은 보상적인 사용자 중에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임상적으로 물질 사용에 대한 1차적인 동기를 확인하는 것과 환자가 물질을 쾌락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보상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의 변별이 중요합니다. 임상적 특징으로 습관적 단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습관적인 물질 사용은 단지 사용의 빈도가 아니라 기저에 있는 사용의 동기에서 도구적인 사용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존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사용은 의도적인 사용을 강박적인 사용과 분리시키는 경계의 표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물질 통제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기서 화학물질은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수능입니다. 남용자의 생활 양식은 점차로 레크레이션의 수단으로서 물질에 탐닉하여 이전의 단계, 취미, 활동 등에 대해서는 점차 관심을 잃습니다. 물질의 도구적인 사용에서 습관적인 사용에 더 심한 단계로 진행할 때 그들은 점점 더 자주 물질을 사용합니다. 주관적으로 많은 사람은 임박한 의존을 감지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자기 부가적인 규칙이나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그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규칙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중독으로 귀착되는 통제에 대한 내적인 투쟁입니다. 약물과의 전쟁에서 졌을 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그것을 최소화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전의 규칙을 깨트리기로 결심하거나 자신들을 보다 더 심하게 사용하는 또래들과 비교합니다. 습관적인 사용자들은 때때로 물질 사용이 그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더 잘 대처하게 도와주며 어떤 상황에서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으려고 합니다. 중독으로 이르게 하는 습관적인 단계에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물질 사용 후에 더 이상 주관적인 정상의 기분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못 견딜 정도로 물질을 갈망하고 불안, 우울 또는 안절부절 못함과 같은 증상을 낳습니다. 두 번째로의 경험은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분 변동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 효과가 점차로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습관적인 물질 사용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두 번의 코카인이나 두 번의 음주에서 예전과 같이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분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물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더 강한 새로운 물질을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질 남용이란? 안녕하세요. 건이 강희입니다. 술, 담배, 본드, 약물 등의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여 몸에 심각한 장애나 고통을 일으키는 것을 물질 남용이라고 합니다. 약물 남용은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 약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술에 의존하는 것에서부터 마약류에 중독되어 사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이 물질 남용에 포함됩니다. 진정수면제, 항불안제, 알코올, 카페인, 담배나 아편류, 정신자극제, 환각제, 본드, 부탄가스 등을 남용하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기분 변화가 심하고 우울 반응이 많습니다.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시기이며 독립성을 찾고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며 또한 외로움과 고달픔을 많이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물의 유혹에 쉽게 사로잡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물질 남용의 진단. 가슴이 답답하고 의욕도 없다. 찬바람이 나의 코끝을 간지럽힌다. 저 바람은 어디로 가는 걸까? 너 이 녀석 또 딴짓하지? 숙제해놓고 학원 갈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알았다고요. 내 맘은 아무도 몰라.
아니 이 녀석이 엄마한테 버릇없이. 이따 들어와서 아빠 좀 보자. 씨, 아무도 내 맘 몰라. 아, 답답해. 숨 막혀. 아빠, 도대체 담배를 무슨 맛으로 피워요? 잠시나마 걱정을 잊게 해주는 천국의 구름 과자 맛이지. 박사님, 우리 우람이가 요즘 자주 성질을 부리고 가끔 교복에서 담배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혹시 불량 학생이 된 게 아닐까요? 혼을 한번 내줘야 하나요? 우람이 때문에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군요. 우람이도 사춘기인 만큼 심적으로 불안하며 쉽게 흥분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관찰하셔야 합니다. 술, 담배, 본드나 부탄가스 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에 주로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물질의 남용은 생활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가져오면서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일이 있는지 잘 지켜보세요. 첫째, 거듭되는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학교 혹은 집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석을 하고 술을 마시러 간다거나, 담배를 피우다가 학교로부터 정학, 퇴학을 당하거나, 가족들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되는 경우지요. 둘째,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거듭되게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감기가 잔뜩 걸렸으면서도 습관적으로 계속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이에요. 셋째, 물질로 인한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술을 먹고 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넷째, 물질의 영향들이 원인이 되어 자신과 주변 환경들의 악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끊을 수 없을 정도까지 중독이 되거나,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거나, 부모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박사님, 우리 우람이는 아직 어려요. 중독되거나 문제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람이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갖고 우람이를 지켜봐 주세요. 이러한 물질 남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를 통해 심한 불안이나 흥분 상태, 위생 상태 불량, 맥박이나 혈압의 이상, 눈동자의 떨림, 기관지 경련이나 천식 재발, 생식기 질병, 금단 증상 등을 확인합니다.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통해 의식 상태 변화, 기억력 감퇴, 주의력 저하, 인지 능력의 저하, 방향 감각 상실, 착각, 환각 등의 여부, 죄책감, 무가치감, 자살 시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물질 남용이 일어나나요? 물질 남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군요. 그럼 왜 그러한 물질에 의존하게 되고 남용하게 되는 걸까요? 물질 남용은 우울증과 관련되거나 불안정한 마음 상태가 반영된 것이며, 알코올 남용의 경우에는 유전적 요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 남용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정 환경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에 대한 가족력, 부모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지나친 허용이나 권위주의, 가족 간의 갈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둘째로,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 부정적인 정서, 적응의 어려움, 충동성, 공격성, 이른 나이에 성경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학교 생활이 원인이 되는 경우인데, 학업 실패, 무단 결석, 과제물을 잘 해내지 못한다거나, 부모가 학교 생활을 방치하는 경우예요. 넷째는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와 어울려 놀다가 자연스레 가까워지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과거에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해당 물질을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가, 와해된 도덕규범 등의 사회적 원인이 있습니다. 술, 환각제 남용. 가족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니 저도 우람이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술, 담배를 끊어야겠군요. 그래도 자식이 귀하긴 귀한가 보네요.
제가 그렇게 끊으라 할 때는 안 들으시더니. 술은 담배와 더불어 가장 흔히 사용되고 남용되는 물질로서 술을 주기적으로 많이 먹는 부모를 가진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알코올 의존의 위험도가 3~4배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음주율이 높아 남성에서 문제 음주자나 폭음자가 4배에서 5.5배 이상 높으며 대부분의 음주자들이 16세에서 30세에 음주를 시작하여 음주자의 6분의 5가 30세에서 55세 사이에 가장 많은 음주를 합니다. 알코올 중독을 방치한 채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이며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측면의 문제를 모두 내포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지려면 적어도 9개월 내지 15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술을 끊고 첫 15개월 이내에 대개 재발하므로 지속적으로 술을 끊으려면 적어도 2년 내지 3년 동안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만 생각해봐도 술을 끊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물며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알코올 중독은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술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더욱 쉽게 빠져들 수 있어요. 또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들, 예를 들어 본드, 신너, 부탄가스 등의 환강 유발 물질로 건강을 해치고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물질 남용의 치료. 말씀을 듣고 보니 우람이가 걱정이네요. 혹시 벌써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을까 걱정돼요. 아직 속단하지 마세요. 우람이는 활달하고 착한 아이라서 잠깐 호기심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걱정시켜드리진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질 남용의 치료에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완전히 위해 요소를 끊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정신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나 환강 유발 물질은 중단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며 심각한 내과적 혹은 정신과적 증상, 병원 치료의 실패 경험,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거나 장기적인 약물 남용의 경력 등이 있을 때는 입원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물질 남용을 유발하는 여러 동기에 따라 아이들의 치료법이 달라져요. 모험을 추구하는 호기심 많은 아이는 실제로 모험심을 발휘할 수 있는 등산, 집단생활, 여행,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줍니다. 정서가 불안정하여 심적인 평화를 찾아 물질 남용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부모나 신뢰받는 교사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이유를 알아내어 안심시켜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좋지요. 친구들의 권유로 물질 남용을 접한 아이들은 그 동료 집단 전체를 치료 대상으로 하여서 건설적인 교우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모임,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하거나 의사 선생님이 도움을 주는 모임도 좋아요. 약물을 하거나 술을 마심으로써 힘을 과시하려는 아이는 소년단 활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협동심, 공동 성취감을 맛보게 하여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술적 정신세계를 동경하여 약물을 섭취하게 된 학생은 예술가나 음악가 등이 학생의 미적 추구를 격려하고 실질적인 잠재력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 남용의 예방. 물질 남용의 동기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치료법을 적용해야 하는군요. 저는 집에 가서 우람이를 불러다 꾸중을 하고 엄포를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의 그런 강압적인 태도가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람이의 심적 상태와 고민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화를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우람이는 지금 치료를 요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것을 물질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신경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물질 남용 치료의 원칙은 우선 예방이겠죠. 물질 남용의 1차 예방은 처음부터 물질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질 남용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문제 약물을 억제하고 거부할 수 있게 해주는 약물 교육, 남용되는 약물의 구입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제재의 강화, 대중매체를 이용한 계몽,
그 밖에 청소년들의 물질남용 유발 요인의 제거 등이 포함됩니다. 물질남용의 2차 예방은 물질남용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으로서 물질남용의 진행과 지속적인 사용을 막는 것이에요. 물질남용으로 진단되는 경우 그 위해 물질을 차단시키는 것과 함께 자아 개념의 개발, 지구력, 정신력, 저항력 등의 강화, 가족관계 개선, 친구관계 개선 등을 위한 개인 상담, 가족 상담, 집단 상담 등이 필요합니다. 물질남용의 3차 예방은 재활치료로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기 발달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빠가 갑자기 금주 금연 선언을 하셨다. 엄마가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다. 아빠가 요즘 일찍 퇴근하신다. 오늘은 야구 글러브와 공을 사오셨다. 야구는 처음 해보는 것이지만 아빠와 캐치볼 하니까 좋다. 내일부터는 커브를 던져봐야겠다. 아빠에게 가방에 넣어둔 담배를 들켰다.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놀랐다. 아빠도 어릴 적에 호기심에 몇 번 해보셨다며 돌아가신 할머니가 슬퍼하셨다는 얘기를 해주시며 살짝 이슬이 맺히신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알코올 관련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DSM-4에서 알코올 남용과 의존에 대한 정의는 다른 물질 장애의 정의를 따르며 그와 병행을 합니다. 알코올에 대한 내성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며 내성을 측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금단은 연장된 심한 음주를 그만둔 후 몇 시간 내에 시작되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한 또는 100번 이상 맥박이 뛰거나 손떨림의 증가, 불면증, 메스꺼움이나 구토, 일시적인 시각, 촉각 또는 청각적 환각 혹은 착각, 불안 증상 등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발생과 유발률에 대한 연구는 진단 기준의 부족, 알코올 관련 행동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취하는 문화 또는 하위 문화의 관용 때문에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은 시골 지역일수록 그리고 덜 교육받은 사람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훨씬 더 흔하게 문제성 음주의 폭음을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남녀의 비율이 4대 1이며 한국에서는 28대 1로 미국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낮습니다. 알코올 남용 및 의존은 일반 인구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은 장애 가운데 하나입니다. DSM-3의 진단 기준을 이용해서 1980년에서 1985년 사이에 미국에서 수행된 지역사회 연구를 보면 성인 인구의 약 8%가 알코올 의존을 보이고 약 5%가 일생 중에 한 번은 알코올을 남용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DSM-3 아래 진단 기준을 적용하여 1990에서 1991년에 시행된 비입원 성인의 미국 표본 인구 조사에서는 대략 14%가 일생 동안 알코올 의존을 경험하고 7%가 과거 몇 년 동안 알코올 의존을 경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알코올 관련 문제는 16세에서 30세에 시작되며 50세 이하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이혼 및 별거 등의 결혼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혼자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진단적 특징 및
부수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알코올 사용장애는 금단, 내성, 갈구를 포함하는 일련의 행동적, 심리적 증상들로 정의됩니다. 알코올 금단은 장기적인 과도한 음주 뒤에 음주량을 줄이면 약 4에서 12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금단적 증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알코올 금단은 불쾌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개인은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금단 증상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몇몇 금단 증상 중에서 수면 문제는 약한 상태로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으며 재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일단 반복적이고 확고한 사용 패턴이 형성된 후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알코올 음료를 구하고 마시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알코올에 대한 갈구는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음주에 이르게 하는 음주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칭합니다. 음주의 효과로 인해 학교나 일터에서 취해 있어서 학업이나 직업 수행에 있어 지장이 생기고 양육이나 집안일에 태만해지며 알코올로 인해 학교에 결석을 하거나 일터에서 결근을 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위험한 환경, 예를 들면 취한 채로 운전하기, 수영, 기계 작용을 하는 등에서 음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또는 대인관계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3교시에는 알코올 관련 장애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